자, 민법, 이 문제 풀이 과정은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참조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이렇게 각 유사한 문제가 여러 개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대표적인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반드시 이렇게 정답이나 해설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해설 부분을 정리하시고, 그 테마를 우리 기본 강의했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본서에서 찾아서 공부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를 기본서에서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그 내용을 다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내 혼자 푸는데 틀렸다라고 하면 아직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공부가 그러니까 완전히 하게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 기본 교재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 민법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암기 과목일 때는 그냥 문제 통해서 그냥 암기를 막 하면 되지만, 민법의 경우는 똑같은 지문으로 똑같은 모습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씩 이렇게 유형을 약간씩 바꾸어서 이렇게 출제합니다. 용어도 이렇게 약간씩 바꾸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문제가 이렇게 변화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틀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풀어봐서 틀린 문제는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보충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강의했는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고 또 기본 교과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렇게 보충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리 8페이지죠. 민법 일반이는데, 자, 민법이란 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했어요.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보시면 민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자, 먼저 민법이란 것은요. 민법이란 것은 국내법 중에서 사법에 해당되고요. 그 사법이 일반사법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사법은 권리 의무를 만드는 실체법이죠. 그렇죠. 이런 내용의 민법의 지위를 갖고 있고, 이러한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도 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이렇게 있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란 것은 이것은 민법전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전. 이것은 민법 1조부터 1118조 조문으로 되어 있는 이 법전을 말하죠. 실질적 의미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 사이의 민사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체계입니다. 법체계. 그래서 민법전 이거 외에도요, 물론 관습법상에 있는 데는 개인 사이에 규율하는 법제도 이런 것도 다 적용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민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실제 의미의 민법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민법의 법원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 보실 수 있죠. 법원. 법의 원천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실질적 의미 민법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형식적 의미 민법과 실질적 의미 민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 1번. 민법은 일반적으로 사법의 일반법에 해당된다.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사법이다. 이 말이죠. 2번.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병을 소멸해 정하는 실체법이다. 그렇죠.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실체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3번. 민법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지켜야 할 규범이자 법인이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관에게 행하여진 규범이기도 하다. 자, 이 민법의 이 법 규범의 성격은 기능에도 좋습니다. 규범의 기능은 개인에게는 행위 규범의 역할입니다. 개인에게는 행위 규범. 그래서 개인이 어떤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과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죠. 그런 면에서 이 민법이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법원에 대해서는요, 즉 법관이죠. 법관에서는 재판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재판규범이라고 하는데, 재판할 때요, 마음대로 권리 의무를 판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민법에 근거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당사자한테 인정 여부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역시 민법의 작용에 의하여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재판규범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4번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 아니죠.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순수한 민법전 자체예요. 여기 보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있고 동시에 공법적 영역도 있어요. 공법 규정도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법 규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갈 수 없죠. 개인 사이에 민사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것이니까 실질적 의미 민법은 그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 민법 전체 그 규정 안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5번이 틀렸죠. 자,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실까요? 3번. 민법의 법원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이 민법 법원에 가서는 우리 민법의 1조의 명문으로요, 있어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그러한 규율이 할 게 없다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 원리에 따라서 이 법률이라는 것은 성문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문법주의를 우리는 민법은 원칙으로 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관습법의 적용 순서도 이렇게 불문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관습법이 아니라 불문법이다. 자, 이 불문법은요, 순서도 관습법 우선, 조리 후, 이래 되죠. 그리고 관습법은 이 성문법주의 원칙에 보충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이런 내용이 우리 민법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 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의해 보충적인 효력만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우리 185조에 보면 185조 물권에 관해서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법률 또는 관습법에 했어요. 대등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요 1번의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2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재판에 준칙이 된다. 이거잖아. 순서가 그죠? 그렇습니다. 3번 2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성문법을 의미한다. 이렇게요. 그렇죠? 여기에 법률이라는 것은 성문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법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만 말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말이 돼요. 요 법률이란 개념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문법 이것을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법령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관습법은 그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원연한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만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관습법 자체는 법규범입니다. 법이다 했죠. 이거는 법규범입니다. 법규범이 인정되면요. 이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의 대상입니다. 이렇게요. 다만 이제 사실인 관습의 경우만 그렇죠.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 관행을 말하기 때문에 이 관행은 그러한 사실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이 관행에 대한 이것은요, 당사자, 행위 당사자가, 분쟁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법원이 판단한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사실관습과 관습법은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이게 관습법과 사실관습은 구별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 되겠죠. 5번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민법의 법원인 동시에 법률 해석이나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 조리란 것은 일반적으로 이성적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죠? 이성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의로운 것, 형평에 맞는 것, 사회 질서에 해당되는 것, 뭐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조리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인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적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긍정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조리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1조에서 명문으로 이렇게 조리를 해놨기 때문에 법률 해석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를 해석할 때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행위를 해석할 때 행위 해석의 기준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이 된다. 기준. 이런 이야기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법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 문제 하나 더 볼까요? 틀린 것은 민법의 법원에 관해서요. 자, 1번 영미법계에서는요. 불문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영미법. 그러니까 이렇게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것은 보통 대립법계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불문법을 원칙으로 삼는 나라는 주로 영미법계입니다. 이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으로서 보통 어떤 것을 인정하냐 하면 불문법, 관습법이라든지 판례법이라든지 조리라든지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보통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 불문법 중에서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과 조리만 인정하고 있죠.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판례법은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렇게 딱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민법상, 그렇죠? 우리 민법상 불문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과 조리다,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판례법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5번에 2번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실정법과 법 현실과의 틈을 메운다. 뭐 결국은 판례에 의해서 당사자 이렇게 분쟁을 법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법원의 판결로서 이렇게 메워주죠. 3번 민사에 관하여 민법, 관습법, 조리 순서로 처리된다. 왜냐하면 민법은 법률이고 법률이 우선하잖아, 그죠? 법률, 관습법, 조리니까 그 순서죠. 4번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이 아닐지라도 고등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당해 사건이 아니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3심제 때문에요. 그래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 구속력 또는 귀속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성문법주의는 법의 통일 정비가 용이하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보다 강화됩니다. 그럼 반면에 법질서 유동성, 그러니까 사회 현실이 바뀔 때 바로바로 이게 법을 바꾸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명문 규정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 꽉 모였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안정성은 추구할 수 있으나 법질서의 유동성, 변화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타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5번 질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의 관습법인데요. 자, 관습법은 첫 번째 불문법이죠. 불문법으로서
우리 민법상 법원으로 인정한다, 그죠? 그죠?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습법은 관습에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을 때, 이때 관습법이 되죠. 법적 확신. 이 법적 확신의 유무는 법원의 판단, 그죠? 판례에서 판단합니다. 유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에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죠. 정리해 둬야 됩니다. 법원 직권 조사하고, 직권으로 해석하고,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직권에 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이제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 그래서 당연히 사실인 관습과는 구별이 되죠. 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자, 1번 가정의례 준칙에 위반한 관습법은 효력이 없죠. 1번이 그래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 민사에 관해서요, 법률이 있으면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법률이 없을 때만 관습법이 적용되죠. 자, 그런데 이 법률이란 것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여기에 법령, 그러니까 명령도 포함되고요, 이 안에, 그죠? 조례, 규칙,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심지어 국가 간의 명문 법인 조약도 포함되고 말이죠. 또 헌재 결정도 들어가죠. 현재 결정은 전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죠? 여기에. 그러면 만약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으면 관습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 가정의례 준칙은 보건사회부 장관, 그 당시에요, 장관이 만들어 놓은 준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명령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선 적용돼야 되죠. 따라서 관습법이 적용되지 못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1번 해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나머지는 그대로 읽어봐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요. 다음 중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나 관습법상 제도가 아닌 것은 했죠. 이것은 암기사항이다. 8번. 이 관습법상 권리거나 제도,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권리거나 제도, 이것은 법원이 판단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 권리로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요, 분묘기지권, 그 다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것입니다. 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권,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권리,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다 했죠. 제도는 그럼 어떤 게 있냐? 예컨대 사실혼 부부요,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죠. 또 명인방법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명인방법,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지역권은 우리 민법상의 민법 명문 규정에 의해서 제한물권인 용의물권이잖아요.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민법의 명문에 의해서 인정되는 명문 규정상의 물권이다, 이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10번의 조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0번 조리. 이 조리도 역시 민법의 법원이다, 그죠? 두 번째, 법률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고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법률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행위 해석의 기준 이렇게요. 그래서 이 조리란 것은 뭐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회 질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정의로운 것 이것도 말하기도 하고 형평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형평 등등등등요. 뭐 이성적 평가, 이성 판단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상당성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이런 것을 전부 다 조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요. 거기 2번에 보시면 조리는 법률이나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법률이나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성시의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다 되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거기 4번에 보시죠. 조리를 재판의 준칙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문법 국가에 있어서 법의 흠결과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런 견해도 있죠. 그래서 조리는 당연히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는요. 법률의 해석 원리입니다. 11번. 여기는 법률을 해석할 때 해석 방법이에요. 물론 유권 해석도 있고 학리 해석도 있어요. 자, 유권 해석이란 것은 보통 입법 해석이라든지 사법 해석이라든지 행정 해석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해석하는 것을 유권 해석이다 이렇게 하죠. 학리 해석은 학자들의 학문적 결과입니다. 학문적 결과.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학리 해석의 시발점, 그러니까 출발점은 물리 해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1차적 해석 방법이라고 그러죠. 물리 해석. 즉 주어진 문장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국어학적으로. 여기 출발한 거죠. 물론 물리 해석만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 해석도 하고요. 목적론적 해석도 합니다.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11번에 보시면 미성년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재산상의 행위. 자, 재산상의 행위 이것은요. 뭐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이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거래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음에 사인한다. 이런 것들이요. 이 환어음에 약수 사인한다. 배서 이런 거죠. 배서 이런 것을 뭐 보통 유가증권의 거래라 그러죠. 여기에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바로 확장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상 행위라는 개념에 이러한 이 개념에 뭘 집어넣느냐 하면 유가증권 거래 이것도 여기에 포함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뭐냐면 논리 해석 중에 확장 해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 해석 중에 확장 해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유추 해석이란 것은요, 민법에 또는 법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에 딱 들어맞는 요건이 이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유사한 내용의 법 규정이 있다면 이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될 수 있는 딱 맞는 그러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규정이 있다. 성질과 구조가 유사한 내용의 이 법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이렇게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석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1단계 해석 방법은 뭐라 했어요? 물리 해석이라고 했죠. 물리 해석.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논리 해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게 보시면 물리 해석, 논리 해석, 목적론적 해석은 전부 다 뭐예요? 학리 해석이죠. 학리 해석. 그렇죠? 그러면 13번에 5번에 입법 해석은 어디 가나요? 여기 있죠. 유권 해석이에요. 그죠?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3번에 5번의 입법 해석, 이것은 바로 논리 해석인 학리 해석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 알아두셔야죠. 최소한 19세기에 근대민법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소유권 절대사상, 그 다음에 계약 자유, 그 다음에요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행위에 부주의가 있을 때 과실 행위에 대한 책임 원리, 이걸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19세기의 사조는 어떤 거냐 하면 인격 절대사상, 그렇죠? 이게 그쳐서 자유평등, 이것을 그 시대적 사조에 근거해서 만든 기본 원리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5번에 가보시죠. 5번에 공공복리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여 거래 안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도 원리다. 이것은요, 현대민법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민법을 제정할 때 보면 현대민법, 여기서는 이 당시에 시대적 사조가 뭐냐? 공공복리.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겠다. 이걸 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이라든지 이때 나올 수 있는 기본적 성격이 뭐냐?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인정하게 되죠. 사회성. 그러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 권리, 공공적 성격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권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어 버리면 이 소유권 절대가 아니라 소유권 상대, 그 다음에 계약 자유가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리,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과실 책임의 원리가 무과실 책임이라는 제도를 수용하죠. 이것을 수용하는 원리로 이렇게 바뀌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20세기 현대민법의 성격입니다. 결국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리 자체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배려하에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권리의 공공성 또는 권리의 사회성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번에는 바로 5번에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했다. 그래서 근대민법이 아니라 현대민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16번도 마찬가지죠. 민법의 기본 논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에 근대민법은 인격 절대주의, 자유평등, 이게 최고 원리 아니었습니까? 2번 개인의 권리 의무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만 취득 상실한다는 계약 자유 원칙. 그렇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은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겠죠. 3번
19세기 말 이래 개인주의 세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파행적 발전은 빈부교차를 심하게 시켰다라고 하면 여기 뭐예요? 근대 민법을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 여기서 사회 혼란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혼란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대 민법을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계속 가난의 연속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수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 수정의 원리가 바로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소유권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4번에요. 보시면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오늘날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공공복리는 최고 이념으로 기본 원리가 교체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에 수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수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완전 없애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없애버리고 이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수정되는 거예요. 소유권 본질적으로 인정해요. 사적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요. 그런데 소유권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만 이 소유권도 일정한 사회 속에서 제한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지 소유권 자체를 부정한다 이건 아니란 거죠. 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수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기본적으로 민법에 대한 원리와 그 민법을 해석할 때 법률 해석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